국내에선 작년에 풍범선 흰오대마루가 장고도에서 좌초 난파되어 그때 섬 사람들이 일인들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옷도 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 공사 하야시가 섬 사람들이 부서져 흩어진 선판 몇 조각을 습득한 이를 가지고 동양 쪽박을 깼다는 격으로 조선인들이 배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섬 주민 10명을 서울로 압송하여 재판에 넘겼으나 선주와 대질결과 일본 공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 이들을 무죄로 방면하자 1902년 6월 하야시는 이 문제를 재론하며 3,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렸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하야시는 황제 폐하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매년 내는 마산조개지 세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결국 황제 폐하는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탁지부의 지시 3,000원을 일본 정부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황제가 일제에 말랑말랑하게 보인 것으로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 신축조약의 승전국의 일원이 된 일제가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나타내는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단월의 근호는 가을에 광국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잔칫날은 추석이 지나고 추수가 끝난 10월 하순으로 날을 잡았는데 9월 중순 갑자기 선민이 알아눕더니 급격히 위독한 상태가 되더니 생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두 녀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광국이 북수사로 떠났고 소식을 접한 영리는 급히 평산 가명에서 말을 빌려 타고 달려오고 광국은 오다가 답거리에 들려서 부음을 알리고 단월로 향하고 상운이 물꼬란 영혼에게 부음을 전하고 형무기 마일 영달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영린이 단월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혼이불을 걷어내고 얼굴에 가려진 창호지를 벗겨내자 선민의 시신은 습이 끝나서 곱게 빗은 머리에 검은 댕기를 하고 쪽을 찌고 보랏빛 저고리 초록빛 견막이 다홍치마 원삼을 입고 곱게 미소를 머금은 채 누워 있었다. 영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한동안 어깨가 들먹였다. 그날 저녁 소렴을 하고 다음 날 대렴이 끝나고 영훈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영준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장례를 치렀다. 이번에는 연희의 장사 때 상여를 매는 상두꾼들이 고생한 경험이 있어 상여의 줄을 매 앞에서 끌어가면서 산에 올라 장사를 지냈다. 영린을 사무제를 지내고 임지로 간다며 북수사로 떠났는데 마음은 먼저보다 더 무거웠다. 아버지 근호가 계시다고는 하나 어머니 선민이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광국이 마음이 더 쓰였다. 결국 근호는 광국의 결혼식을 선민의 대상을 치르고 하자고 간내울 남순의 큰오빠 제동에게 통보를 했다. 영린만의 일이 아니고 건배마을에선 황골댁 문예란의 남편 한연필이라는 사람이 죽어 황골사는 장인 재민이 급히 올라와 사위 장사를 치르고 홀로 된 딸을 두고 내려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자 비로소 호열자가 돈다는 소문이 퍼졌고 하늘의 시샘인지 동걸의 아내 명순이 호열자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동걸은 혼자 명순을 입던 옷의 염도 제대로 못하고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지게에 지고 오리가 넘는 망우산 기슭에 묻고 돌아와 보니 돌 지난 철호는 울다 지쳐 관자놀이에 눈물 자국이 말라있는 채 잠들어 있어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황골댁 해란의 시련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첫돌이가 지난 아들 영수가 호열자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남편을 잃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에 자식까지 잃어 살과 뼈가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옆집인 동걸의 집문을 두드렸다. 동걸은 칭얼거리는 철호를 겨우 재우고 답답한 심정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잠이 들려는 참이었다. 네이씨, 철호 아버지, 영수 엄마예요. 웬일이세요? 우리 영수가 호열자로 죽고 말았으니 어떡해요? 어쩌면 좋아요. 어떡해요? 그렇게 동걸은 혜란을 따라서 가보니 그가 해야 할 일이 뻔한 것이어서 영수 엄마 영수가 입던 옷하고 기저귀 쓰던 것 좀 넉넉히 내놓고 우리 철호가 깨면 울는지 모르니 저희 집에 가 계셔요. 혜란은 몇 번을 죽은 영수를 보고 또 보며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동걸의 집으로 갔다. 동걸은 영수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로 여물해 끈을 늘려 어깨에 메고 삽을 찾아들고 갑발기 무렴망우산으로 향했다. 잠에서 깬 철호는 칭얼거리며 혜란의 가슴을 파고들어 고픈 배를 채우려 들어 어쩔 수 없이 내어주고 말았다. 황골의 재미는 딸이 이번엔 아들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 망연자실했는데
설상가상으로 10살 먹은 외아들 진상이가 호열자에 걸려 이래를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재미는 혜란이 알면 더 슬퍼할 것을 염려하여 진상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건배마을 철호는 혜란의 집으로 아장아장 걸어가 혜란의 아픈 가슴을 파고들었고 밥도 얻어먹다 보니 동거리 안 보이면 혜란의 집으로 가 지내다시피 혜란의 아픈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호열자의 환란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어 황골의 재원은 새해 인사차 건배마을을 다녀갔고 얼마 후 이웃 여인이 놀러와 이야기 끝에 황골댁은 동생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느냐고 위로의 말을 건네서 다그쳐 물었더니 전애들을 이야기라면 얼버무렸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그 여인은 당황하여 한참을 달랬으나 너무 슬피 우니 삼배잔방이에 방구 빠지듯 슬그머니 사라졌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이 못난 자식을 생각해 알리지도 않으시고 자식이 안정되면 알리려 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혼미해져 기함하고 말았다. 그날 동걸은 철호가 보이지 않아 혜란의 집에 철호를 찾으러 가서 밖에서 기침을 하면 그녀가 얼른 철호에게 나가게 하여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어 부득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철호가 울면서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동걸은 기암한 혜란에게 물을 떠다 먹이고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니 겨우 깨어났는데 그녀를 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 아니 여태껏 잘 버티시더니 어인일로 기암까지 하신 겁니까? 철호 아버지 제가 정신을 잃었었나 보군요. 아이고 저런 저녁도 그리고 불도 안 뗀 방에서 하면서 나와서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군불을 떼고 전에 명순을 간호하던 때처럼 죽을 끓여 개다리 소반에 간장 종지에 깨보숭이를 넣어가지고 들어갔다. 철호도 배고플 텐데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여 몸도 성취하는데 제가 하며 부엌 살강에서 대접과 수저를 챙겨 들어가니 대접에 죽을 덜어 철호 앞에 놓아주며 모자처럼 마주 앉아 죽을 떠먹고 있어 한 가족 같았다. 그날 밤이 이슥해서 잠든 철호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건배마을에선 동걸과 혜란이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감지한 혜란이 안절부절 서성이다 지나가는 동걸을 손짓으로 불러 동걸이 사방을 둘러보고 따라 들어갔다. 철호 아버지 제가 외람되이 철호 아버지를 뵙자고 한 것은 소문이 이상스럽게 나서입니다. 제가 지난번 까무러쳤던 그날 밤 철호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흐흐흐. 동걸은 당황스러워 못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날 제 동생이 호열자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흑흑 울 엄마 울 아버지 생각만 하면 어우크. 동걸은 달랠 생각조차 못하고 혜란은 일각이 되도록 주저리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걸로선 아예 맘에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약간의 끌림이 있었는데 혜란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니 그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후 동걸이 건배마을에 정착할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익상 어르신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아뢰고 어찌해야 옳은지 여쭈었더니 웃으시며 우리 집에서 말이 새나갔구먼 하시며 자네 생각엔 황골댁이 어떤가? 심지도 곱고 그만한 사람이 없죠. 그럼 같이 살도록 하게. 그 다음날 재원의 장모가 혜란을 불러 둘 사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면서 어차피 예서 사느니 황골로 가서 사는 것을 권했고 혜란도 합당한지라 얼굴이 펴지고 동걸을 만나 마음을 확인하고 동걸은 익상에게 부탁하여 논 밭대기와 집을 팔았다. 갓발기 전에 피난민처럼 간단한 짐을 지게 해지고 그 위에 철호를 태우고 혜란은 보퉁이를 이고 마치고개를 넘어 북한강을 끼고 걸어서 해질역 북한강을 건너 갓내우를 지나 어둠에 깔린 황골 재민의 집에 도착하였다. 갑작스런 딸의 방문에 재민의 아내는 딸을 껴안고 한참을 울다 같이 온 동걸을 발견하고 어색하게 눈물을 훔치며 뉘신지 아참 철호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훌쩍. 동걸이 재민 부부에게 큰 절을 올리고 외람되어나 두 분을 모시고 살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혜란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자 재민이 모두가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한 가족이 되고자 한다니 서로가 보듬고 아끼며 잘 살아가길 바란다. 고했다. 다음 날 동네 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외당 어르신 댁을 들어서 인사를 올리니 알아보시고 자네 어떻게 된 일인가 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니 잘 살라는 덕담을 해주셨고 재민에게도 덕담들을 해주셨다. 한편 북수사로 돌아온 영리는 평산 감형을 오가거나 산두제의 의암 선생을 만나고 있었는데 돌연 의암이 제천으로 귀향을 했다. 그리고 1903년 봄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도 있었다. 갑자기 무서운 광풍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백리 너머까지 들렸고 인근의 소나무들이 쓰러지고 하늘을 피처럼 붉었고 수많은 불덩어리가 별처럼 쏟아졌고 화산재로 낮은데도 어두워졌고 민심은 흉흉하고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도 광무왕제께서는 간도시찰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승진시켜 영린처럼 어사마패를 하사했고 황제의 밀명으로 은밀히 충의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해령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추명찬에게는 러시아와 우호 협력을 유지하라는 밀지를 보냈다. 이 무렵 러시아 강경파들을 만주에서 문구적대더니 5월에는 자국민 40명을 거주하게 하고 포대를 설치한 다음 대한제국 정부의 러시아 삼림회사의 용암포를 조처해 줄 것을 강요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압록강 유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킨 뒤 압록강 삼림벌 채권 실행을 명목으로 용암포를 군사기지화함으로써 대한제국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팽창을 두려워한 일본, 영국, 미국은 용암포 점령의 불법을 내세워 개항을 요구함으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조처를 취소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1903년 8월부터 러일 양국은 여러 차례 만주와 한국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인 교섭을 있었는데 8월 12일 주로공사 쿠리노 시니치로가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일본 세력하에 둘 것을 요구하고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한을 철도 경영에 한정시키려고 하였다. 10월 3일 러시아 정부는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할 것을 역제안하였고 일본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한반도와 만주를 분할하고 남북각 50km의 중립지대를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만주를 일본의 세력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서의 일본의 군사활동 제한 및 39 이북의 중립지대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침을 흘리고 있었고 이에 광무황제께서는 비밀리에 영린이나 이범윤처럼 마패를 수여하거나 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전체 전력은 러시아가 일본보다 훨씬 강하지만 유럽에서 7,000km가 시베리아 철도는 미완성에다 단선이라 한 개 대대를 위순으로 보내는데도 40여 일이 걸려 당장 동원될 러시아군은 약 10만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약 25만 명을 전선에 투입할 수 있으니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작전에 나서기 전에 극동의 교두보를 확보 제압한 다음 협상을 제안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영국의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를 위해 일본의 막대한 차관에 대한 저금리 지원 약속이 있자 이에 고무된 일은 1904년 1월 21일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군대를 상륙하고 이후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요충지를 차지했다. 그런 가운데 12월 하순 일본의 2차 수정안과 1904년 1월 초 러시아의 회담에서도 양측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타협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일제의 1월 말 어전회의에서는 계절론이 유력하였고 최후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회답이 알려지기도 전인 2월 임시가기를 통해 개전을 결정하였다. 전쟁은 2월 8일 밤 여순에 대한 일본군의 기습을 시작으로 9일 인천 앞바다에 있던 두 척의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킨 다음날인 10일에야 선전을 포고하였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23일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평산 감영에는 평양으로부터 급한 파발이 왔는데 장산고지에서 일본 군함이 발견되었고 얼마 후 남포항에 입항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 접한 평산 군수는 이를 파주 감영에 알려야 해서 마침 그곳에 와 있던 마패를 소지한 영린을 적임자로 보고 말을 내주고 소임을 맡겼다. 영린이 말을 달려 송도를 지날 때는 나라의 운명처럼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임진강가에 도착하였을 때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영린은 건너편 강가에 있는 나루터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사공아, 배 건너라. 사공아, 배 건너라. 말은 울어대고 진눈깨비는 쏟아지는데 대답이 없었다. 애가 탄 영린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사공아, 사공아, 배 건너라. 얘 똥 좀 누구요. 생리 현상을 처리하겠다는데 영린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시 10여분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에 하늘이 벗개지며 빗발은 조금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사공아 배 건너라. 비 좀 그치면요. 급하다. 사공아 배 건너라. 예, 예 건너갑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비가 그칠 무렵 배가 건너와 강가에 배를 댔다. 내 이놈 나라에 화급을 요하는 일로 급히 가야 하는데 미적거려 이를 그르치려 하느냐. 빨리 건너자. 그러나 사공의 태도는 영 아니었다. 서둘러 노를 짓지도 않았고 속타는 영린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노를 젓고 있었고 날이 잘못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영린은 속이 부글거리는 것을 참고 하주 가명의 급보를 전하고 말을 바꾸어 타고 포졸 2명을 대동하고 다시 임진강을 건너서 사공을 붙잡아 결박을 지어서 말꼬리에 매달고 송도 관하로 향했고 말의 속도는 사공이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속도로 송도 관하까지 갔으니 말꼬리에 매달려 끌려온 사공은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뱃사공인 상민을 대우해주지 못할 정도로 영린은 보수적이었다. 사공은 송도 관하에서 곤장까지 맞고 나왔다. 그리고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임진강 뱃사공처럼 대답은 잘한다. 라는 말이 한동안 쓰였다. 그러나 위에서는 아무런 명령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 기실은 러일 전쟁 중 일본군이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만주의 진입을 위하여 남포항에 입항하여 육로를 신의주 건너편 단둥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전투를 위하여 상륙한 것이었으나 대한제국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남의 싸움에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였고 황제 폐하는 은근히 러시아가 이기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선 황제의 밀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병들이 준동하고 있었다. 3월 연해주 추구 F 유년군사학교 출신 현원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300명의 유년사관들과 함께 의병을 결성하고 원산과 평양에 진주한 일본군 경비대대와 전투를 벌였으며 첩보수집과 첩자체포에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그러나 4월 30일 압록강을 건너려는 구로키 다메모토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육군 제1군 4만 2천 명과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 육군 동방 파견대 2만 4천 명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다음날 일본이 도하의 성공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끝났다. 또한 여순봉쇄에 성공한 도고 함대는 5월 5일 요동반도의 상륙에 성공하여 압록강을 건넌 일군과 합류 6월에 만주군 사령부를 설치 총병력이 15개 사단에 이르자 9월엔 야오양을 점령하였다. 실제로 불란집의 부채질을 떠나 기름까지 부은 세력은 영국과 미국으로 1904년 4월과 1905년 5월 사이에 영미가 4차례에 걸쳐 일본에게 제공한 총 4억 1천만 달러의 차관 중 약 40%가 일본의 전비로 충당되었다. 전선의 확대로 보급로가 필요해진 일제는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공사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경부선 철도 공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구로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금과 노동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소요가 빈발하고 있었다. 원인은 철도부설 공사를 담당하였던 일본 토건 회사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제외하곤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무려 3배에 달하였다. 그나마 천부장, 백부장, 십장 등의 중간 관리자가 착취하면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일본은 1904년 7월 2일부터 철도연선의 군유를 반포하고 마을마다 연대 책임을 지워 철도를 보호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공사를 방해하거나 철도에 해를 끼치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 토건 회사는 철도부설 공사에 필요한 역부를 모집해달라고 경기도 시흥군에 독촉을 하였고 이에 7월 9일 수천 명의 주민은 군청에 모여 이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시흥 군수바구양은 역부의 수를 30명으로 감하여 각 마을의 집강에게 마을마다 한 명씩을 차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마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벼슬아치들이 뇌물을 받거나 임금을 착취하였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민심은 극도로 흉흉하였다. 그러자 일직리에 사는 주사 민용운이 마을 직강들에게 호당 한 명씩 차출하거나 마을 대표가 사람들을 인솔하여 9월 4일 진시까지 한천변으로 나오라고 사발통문을 돌려 구로 지역의 군민들이 한천변으로 모여들었다. 충운부에 사는 유학 성우경 이 사회를 보면서 군수를 규탄하자 산막동에 사는 양인 하주명도 군수의 처사를 성토하였고 결국 이들 3명과 집회에 모인 군민들은 관아에 모여 군수의 입회 아래 논쟁을 벌였다. 이때 군수가 불러온 일본인 석공 10여 명이 갑자기 장검과 철봉을 휘두르며 군민들을 가격해
광명리에 사는 민검석이 사망하는 등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군민들이 동요하여 군수바구양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관사를 부수는 한편 도망가던 일본인 석공마저 살해하였다. 군민들은 일단 해산하였으나 민용운 등은 9월 6일 광명리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43개동 직강의 연서로 군수의 죄상을 열거한 소장을 만들어 관찰부에 올렸다. 이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9월 16일 안종덕을 안핵사로 파견하여 자초지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본 공사관에서는 동대문에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 중 한 개 소대를 급파하고 주모자들을 체포하여 헌병주재소에 가두었다.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계속된 안핵사의 조사 결과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용운, 성우경, 하주명, 민대계 등 10여 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겨다. 8월 7일 이범윤 부대와 김인수 기병부대, 함경도 포수에는 백산에서 러시아 기병대와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는 등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으니 재정과 외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본인 고문과 일본이 추천하는 서방국 고문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의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로 협정에 따라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일본 대장성주세 국장 메가타 슈타로가 국가재정은 물론 화폐와 금융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메가타의 건의에 따라 1904년 11월에 조폐기관인 전한국을 폐지하고 조폐사무를 오사카 조폐국에 위탁했으니 그동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끝에 일본 제1은행권이 법화로서 정식 공인되고 통용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권이 침탈되고 말았다. 1905년 1월 1일부터 경부선 열차가 시험운행에 들어갔고 그날 노기 대장 지휘하의 제3부대는 여순을 함락하였다.